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불거진 당내 상황 그리고 국회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치 현안부터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이제 공방 상황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의총에서는 원외 최고위원과 또 친한계 의원들 간의 설전도 또 벌어졌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간사로 계신 당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는 제명안의 유감을 또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상황 좀 전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보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라는 정치적 사형 선고를 둘러싼 갈등이 어제부로 최고 정점에 이른 것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전직 당대표 그리고 현직 당대표가 있는 최고위원회가 전직 당대표를 제명을 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느 시점 가면은 정점을 이르렀다가 다시 내려갈 건데 어제 최고위원회가 그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대안과 미래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의원총회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과연 당 게시판 문제가 당 대표가 제명이라는 정도의 극단적인 징계를 받을 만큼의 내용이냐. 당 게시판이라는 게 자유 게시판이고 또 그게 익명성이 보장된 곳인데 당 대표가 명확하게 그런 글을 남겼다는 증거도 없는 상태. 네. 그리고 가족들이 글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가족들 때문에 징계를 제명을 하게 되면 연좌제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당내 민주주의로서의 게시판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측면과 그리고 연좌제를 적용된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제명은 과한 징계라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고 예. 두 번째로는 지금은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세를 더 확장을 시켜 나가는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뺄셈의 정치를 해나가고 있다. 그럼 지방선거에 승리하겠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을 놓고서 대안과 미래는 당 지도부에게 유감 표명을 하고 향후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얘기했고 친한계 의원들은 분명하게 사퇴를 요구를 한다든지 네. 또 일부 의원 중에서는 재신임을 묻는 그래서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 장동혁 대표는 경찰 수사에서 이 징계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이에 친한계는 이게 뭐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명이 이뤄졌다면서 사퇴를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뒤에 거취를 밝히겠다 이렇게 장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향후 전국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당 게시판 문제를 둘러싼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는 정리수순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수순이다. 하나는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경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공표를 했다라는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가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사법적인 기관이 움직여야 되고 마찬가지로 시민단체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고발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단체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상호간의 고발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 수사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정리되는 수순으로 하나 들어가게 되고 결과에 따라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되든 현재 장동혁 대표가 되든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이 올 수 있는 그 과정에 들어갔다. 네. 당에 소속된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해법을 풀지 못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사법적인 정리수순 또 하나는 아까 재신임의 얘기가 나온 것처럼 정치적인 정리수순 하나가 있는 거죠. 재신임을 요구하는 그리고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는 네. 방식이 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통해서 재신임을 묻는 걸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지방선거 그래서 전에요. 지방선거 전이 아니고 바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 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되면은 앞으로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쇄신안과 비전을 제시할 거예요. 그럼 그게 언론을 타고 나갈 거잖아요. 그럼 당 대표에 대한 혹은 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네. 재신임을 묻게 되면 당원들의 입장에 봐서는 누구에게 손을 들어줄 것이냐. 정치적 타이밍상으로 보면 아주 적절한 시기에 네.
재신임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정치적인 정리수순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사법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거는 선결적으로 되어지고 사법적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려서 당 게시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조금씩 정리수순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거취 문제를 언급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저는 재신임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네.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국민의힘 당의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 대안과 미래 세미나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강사로 참석을 했는데 국민의힘과 선거 연대 가능성에는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번 선거 연대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잠정적인 경쟁자를 제외하고 통합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바로 이 언급이 보수 진영 선거 구도 또 쌍특검 공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타당의 대표의 그 나름대로 분석과 해석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당의 공조의 차원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선은 분명히 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의 애초의 계획은 쌍특검의 공조를 통해서 서로 간의 친밀도를 높이고 네. 또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고 난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후보 공조라든지 혹은 공약의 공조와 같은 연대 전술을 구사할 수가 있는데 네. 쌍특검 공조가 깨져버렸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는 미리 장동혁 대표 측에 단식을 하다가 청와대로 가서 단식을 이어가면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되든 비서실장이 되든 나와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건데 그걸 제안했는데 처음에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하루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단식을 그만두면 좋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걸 수락하고 풀어버린 바람에 쌍특검을 둘러싼 공조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걸 이어갈 수 있느냐 이 측면이 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우리가 당에 국민의힘에서 집회를 할 때 장동혁 대표께서 우리는 한교안이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노선을 국민들의 상식과 수준에 맞게 전환하지 못하고 윤어게인의 노선으로 계속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 종합을 해보면 선거 공조가 가능하겠냐라는 회의론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지방선거 가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는 없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해석이 됩니다. 네. 네, 어느덧 그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의원님께서는 지금 부산 4구 갑 지역구이시잖아요.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면 좋겠습니까? 일단 부산 경남만의 행정통합의 문제를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현재 수도권 일국주의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지방 소멸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행정통합은 필요한데 지금 부산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의 4개 광역 단체들이 권역이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각각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전부 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정부 차원에서 광역 단체의 행정 통합에 관한 기본 법을 기준과 원칙을 좀 정하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고 예.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의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강요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속도전보다는 네.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떡 시루를 줘야 돼요. 지금 네. 1년에 5조, 4년간 20조를 각각의 통합된 데 주겠다고 하는데 그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도 지금 발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게 4년 주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할 건데요? 네. 독립되는 또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재정분권 차원에서 지방세를 비중을 지금 현재 7.5 대 2.5의 비율을 6대 4로 확실하게 옮기든지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재편 그리고 또 지역의 공간에 대한 재편 이런 부분과 관련된 권한을 대폭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부산 경남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그 통합이 반영될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미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는 네. 이틀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로드맵을.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법을 만드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의 된다고 보시는 예, 건가요? 되는데 네. 올해 안에 시도민들의 주민투표에서 결정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들은 네. 광역의회에서 결정을 내는 방식이거든요. 정치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남과 부산은 시도민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2028년도에 통합광역단체에 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총선 때 같이 합쳐가지고 네. 그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하신 법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선으로 계시던 그 17대 국회 때부터 일관되게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을 해 오셨습니다. 스파이 활동이 이제 군사 분야를 넘어서 산업 분야 전반으로 이제 확대가 됐는데 현행 간첩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이신데 간첩법 개정안 뭐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을까요? 뭐 이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간첩 이렇게 하면 북한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나 이미 시대가 바뀌어서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군사 안보적인 대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익을 침탈하기 위해서 전 세계 우방국가 동맹국조차도 우리의 산업과 기술을 탈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국익을 손상한다는 의미에서 간첩의 범위를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북한만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외국으로 확대하는 게 간첩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일 수도 있고 심지어 미국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의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끝나고 본회의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는 거의 다 끝난 상태로 조만간 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적국에 대해서만 한정된 간첩법을 적용하고 있다. 네, 네. 예, 그 나머지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산업이라든지 뭔가 다 포함해서 외국에다가 간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돼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외교적인 문제도 좀 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까지 이 법안에 다 포함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렇죠. 외교적인 문제는 그렇게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국익을 침탈하는 행위들을 타 국가들이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자국 국내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다른 나라들도 다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개정이 안 되면 이적죄라든지 군사기지 보호법과 같은 형량이 낮은데 적용이 되게 되어서 네, 네. 그 범법 행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똑같은 일이 재발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네. 네. 그 의원님께서 이번 22대 국회 입성한 뒤에 첫 법안으로 국책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내놓으셨는데요. 금융 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거고 또 논의되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은 좀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그 각각의 법안들에 해당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이죠. 네. 네. 이 중소기업도 지금 현재 다 서울에 소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복잡한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소재지 규정을 바꾸는 겁니다. 네. 그걸 서울에 지금 두도록 돼 있는 규정을 본점은 부산에 둔다라는 걸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법을 제출했는가 하면 네. 아까도 우리가 행정통합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수도권 일극주의가 너무 심하잖아요. 인구도 지금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모였고 자본과 기술과 교육과 모든 인재들이 다 서울로만 몰리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고 정권의 성격하고 달리 나름대로의 지방에 성장축을 만들자는 문제의식이 있고 노무현 정부 때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 해서 1차 공공기관을 이전했잖아요. 그때 전국에 10군데에다가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부산은 금융혁신도시와
해양 수산 핵심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융과 관련된 정부의 국책기관이 6군데인가 7군데가 이미 부산에 이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거래소 아시죠? 그죠? 네. 네. 주식 관련된 거래를 하는 한국거래소와 그리고 또 기술보전기금 그리고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것들이 지금 부산에 이전이 돼 있어요. 네. 1차 이전을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부산을 금융 중심 도시로 만들 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금융 중심으로 부산을 하나의 성장축으로 남북권의 성장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융 국책기관들이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네. 문제의식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관을 이전시키겠다. 그 차원에서 제1호 법안으로 금융 이전 기관 이전 패키지 법안을 제출했던 겁니다. 네. 지금 그 논의되는 상황도 좀 설명해 지금 주시죠. 현재 사실 이 법안들이 정무위라든지 이런 네. 데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네. 그냥 계류된 상태의 아. 상임위에서 논의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개인들과 상임위 차원의 판단보다는 정부에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정부가 2차 공공 대상 기관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한 250개가 넘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것을 과거 문재인 정부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까지도 이전을 시키겠다는 말은 했지만 네. 실행을 못 해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정부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다음 이번에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이걸 하는 기간에는 그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을 국무총리가 인센티브 4개 안 중에 하나로 넣어놓은 상태예요. 네. 그럼 결국은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왕에 잘하는 어떤 도시에 잘하는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게 필요하겠죠. 다 뿔뿔이 흩어놓는 것보다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정부 주도로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되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시작이 되면 자연스럽게 국회 안에서도 논의가 불을 붙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 17대 한나라당 시절에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네. 16년 만에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도 이제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어떤 그 공백 쉬셨던 게 아니라 예. 부산의 경제부시장 그리고 일본 고베 총영사 이게 네. 다양하게 행정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하실 때 행정가다운 그런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네. 계십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의정 활동 앞으로의 계획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부산시에서 경제부시장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네. 지방 정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서울의 발전,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이 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임위원회를 제가 행정안전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발전, 지역 발전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네. 봐야 되는데 행안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행정통합이라든지 그 외에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법안 또 그런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7대 국회에 있다가 22대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게 그때는 평화로운 경쟁 구도였다면 정당과 정당 간의 네. 관계, 정당 안에서의 계파 간의 갈등이 평화로운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뒤돌아보고도 전쟁입니까? 낮밤을 가리지 않는 네. 전쟁과 양극 정치가 너무 심해서 진영 네. 정치가 너무 심해져서 이거는 국민들까지 동원해서 싸움을 시키잖아요. 그럼 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타협하고 협상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풍토와 문화를 국회에서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항상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거나 정당 내에서 활동을 할 때 고함을 지른다든지 네. 뭐 격한 언어, 극언을 쓴다든지를 하지를 않습니다. 최대한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의정 활동의 한 방향이 그런 새로운 과거죠. 좋은 의미의 정치 풍토와 문화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쏟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같이 밥을 먹었으면 아무리 이제 당이 다르고 여야로 뭐 나뉘었더라도 상임위에서 만났을 때 좀 발언이
그래도 한층 누그러지고 좀 부드러운 표현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새 그런 문화가 실종됐다고 하는데 네. 다시 좀 많이 부활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네.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여러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